반갑습니다. 수도권역에서 가장 값진 문화재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고장 여주. 온갖 순환의 세월 속에서도 의연하게 자정하고 앉아 또 다른 미래세의 아름다운 문화를 양산하고 있는 이 역사의 고장을 찾아주시고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간 부탁하셨죠? 선배님이 펼쳐놓으신 여주시 제1편을 통하여 저희는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하여 놓치지 않으려고 그 영상을 다시 보며 많은 기록을 해놓았답니다. 오늘은 어떠한 역사적 사실들이 전개될까 기대되어 뜻있는 동문들과 새벽길을 재촉하였습니다. 문화의 고장으로 도자기 축제의 마당이 펼쳐지고 있는 동편 북미산 강기슭에 유일하게 강을 끼고 있는 신륵사라는 대사찰이 있는 이곳은 수많은 문화재를 품어 안고 천년의 세월을 머금은 채 의연하게 자리하여 오늘날에 살아가며 역동하는 각양각색의 손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네요.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 말사로 신라 26대 진평왕의 시절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는 하나 대사의 흔적과 근거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전설로만 남아있으며 이곳 사찰명이 실륵이라고 한 것은 미륵 또는 왕사였던 나홍 선사가 신기한 도력으로 용마를 막았다는 전설에 의한 것이라는 설화가 한편 전해지고 있으며 고려 고종 때 강건로 마을에 사나운 용마가 나타나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 하자 이때 실륵사에 있던 인당대사가 다가가 말의 고삐를 잡으니 그토록 사납게 날치던 말이 순해지자 대사의 실력으로 제압하였다 하여 절 이름을 실륵사라고 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이 고려 때부터 벽절이라고 불린 것은 경내 동대 위에 다충전탑이 벽절로 쌓았다 하여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절 실륵사가 대차례 면모를 갖추게 된 것으로는 나홍 선사는 전국을 돌며 무려 100여 개의 사찰의 흔적을 남기며 창건을 한 당대의 고승으로 이곳에서 갖가지 이적을 보이면서 입적하기 때문에 그가 집적할 때 옷에 구름이 산마루를 덮고 구름도 없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으며 수많은 사리가 나왔고 용 왕사였기에 왕이 직접 또는 왕명에 의하여 호상 즉 초상을 치르는 모든 일을 주관함을 보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3개월 뒤인 1376년 우왕 2년 8월 15일에 절의 북쪽 언덕에 정불사리를 봉하는 부도인 도제존자 석종 보물제 228호와 나홍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보물제 229호 도제존자 석종비가 함께 있으며 기천 하늘에 사는 선녀와 용이 새겨진 아름다운 석둥 보물제 231호 등이 세우면서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전과 조당, 성당과 선당, 종로와 동익당, 서익당, 남행당, 양족당 등 많은 건물이 신축되거나 증수되었고 나홍의 진영을 모시는 성각진당도 건립하게 된 것이며 지금은 비각만 남아있지만 1382년에는 2층으로 된 대장각이 건립되면서 간행한 대장경 일부를 봉안하였답니다. 그 대장경 불사를 발언한 것은 이곡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인 고려말 사문 중 한 사람이 목은 이색이 뜻을 계승하여 나홍의 제자 무국과 수봉이 중심이 되어 그의 제자들이 전국을 돌며 시주를 모은 200여 명의 명호가 대장각 길이 보물제 230호 비문 뒷면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해 12월 북한으로 갈라진 개성 영통사 고려왕조의 원철이었으나 6.25 전쟁으로 폐사가 된 것을 지금의 차태종 19대 총무원장 무원스님이 이념과 사상을 달리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범종단적 지원과 남북불교 진흥적 차원으로 복원을 한 곳인 옛 개성 영통사에서 교회를 한 다음 이듬해 4월에 배로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실륵사 대장각 안에 봉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대장각 안에는 권희가 조성을 한 비로자나 불상과 홍일익이 조성한 보현보살상, 강부인이 시주를 얻어 조성한 문수보살상이 함께 봉안되었으나 고려시대가 막을 내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수업불 정책으로 인하여 이 절 또한 크게 위축되어 그 후 유교를 숭상하던 사제들의 향락과 유의정서로 전락하다가
당시 광주 땅 대모산에 있던 영령인 세종대왕릉이 여주로 이장된 1469년 예종 1년부터 왕실에서 신륵사를 영릉의 원찰로 삼게 되면서 1472년 성종 3년 2월부터 대규모 중창불사가 시작되어 8개월 만에 200여 칸의 건물을 신축과 보수를 하였으나 또 다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병화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것을 1671년 현종 12년 개연이 증권하였고 1700년 숙종 26년에 위압과 그의 제자 우한인과 천심인 등이 삼전상을 정수했으며 이어서 1726 영조 2년에 영순이 동대에 있는 전탑을 증수하였습니다. 1796 정조 20년에는 영돈용 김희소와 예조판서 민정회 등이 범정각과 공양간을 지어 가자첩 50여 장을 하사받았고 1858 철정 9년에는 순원왕후가 내탕전을 시사하여 불전 선로 종로 등을 중수하였으며 1929년에는 주지 성인이 명부전을 중수하였고 그 후 유교 동란을 겪으며 소실된 부분은 문화재 관리청의 지원으로 현재의 모습도 복원하였습니다. 근래 2000년대에 들어서며 주지 세용스님이 템플스테이 교육장을 만들어 대가람의 연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곳 중앙에 있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8호인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 단포집으로 1797 정도 21년에 완공된 건물로 내부에는 보물체 1791호 여주 신륵사 목초 아미타 열애 산전부리를 봉안하였고 1900년에 조성된 후불탱화, 신중탱화, 감로탱화와 1908년 조성된 시장탱화가 있으며 영도 40분에 주저한 범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락보전 앞에 대리석으로 조성된 작천 석탑 보물제 225호가 경내 모든 전기를 중앙으로 끌어모으듯 하얀 빛을 발산하며 천년 세월을 품고 좌정하고 있으며 극락보전 뒤편으로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조사당 보물제 185호에는 나홍, 지공, 무학대사의 영정이 함께 봉안되어 있습니다. 정면 3칸의 맛벨집인 명부전 내부에는 목조, 시장 3전을 비롯하여 시향상과 판관 등 29개의 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그 외에 정목당은 선원이고 신검당은 강원으로 정면 6칸의 기역자 건물로 일명 성각당이라고 부르며 극락보전 그 옆에는 분수승의 기관의 3칸의 봉양각이 있고 그 뒤편에 칠성탱화, 산신탱화, 독성탱화가 봉안된 산성각이 있습니다. 경내 앞쪽으로는 여주 일경인 신릉모종의 뜻이 담긴 범정각이 있으며 경락보전 앞 구룡로는 숙종 15년과 영조 25년, 철종 11년에 각각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는 웅장하고 탄화한 자태로 남한강에 흐르는 물길을 바라보며 천년의 미소를 짓고 있으며 그 옆 동대에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벽돌로 완성된 형태로 남아있는 보물 제226호인 다충전탑이 마치 강성한 수마와 화마의 창고를 차단하듯 기세등등한 자태로 우뚝 버티고 서 있네요. 나홍선사의 다비장터로 알려진 강가 너럭바위 위에는 삼층석탑이 숙연하게 앉아 눈과 코와 입을 닫은 채 산매에 들어 있네요. 그 밑 나홍의 강호를 따서 지은 정자 강호란에 올라서서 굽이지는 물길 틈새를 비집고 때로는 낙차하며 철쭉길을 마다않고 황해로 흘러가고자 숨고르는 물길을 바라보노라니 한 시절 흘린 세월 실은 무상의 절구가 흘러나오네요. 너럭바위 돌아치는 한강수의 숨길 속에 흘러오며 품은 사연 속삭임이 절절이며 담긴 사연 무엇이며 들어보려 쫑긋했고 드러낼 것 무엇이라 건져보려 들먹었네. 취할 것은 무엇이라 생명줄에 매어달려 이름 석자 무엇이며 각인하려 애를 쓰고 가져갈 것 없는 점을 차지하려 따라오며 누려보지 못한 낙을 이제 찾아 무엇하려니. 보이 둘러보니 온갖 만물 도반이요 크고 조금 가르만들 자판 위에 도토리요 어제 저녁 악동들도 오늘 보니 버시거늘 분별째 녹인 세월 강물살에 감겨두니 금생에서 지은 업장 벗어냄도 어렵고는 무전여행 북만산천 가져갈 것 없으니 한순간에 스친 것이 운명여 일생임에 망령기로 한숨 터는 나그네의 푸념일세.
바람결에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며 이 내 존재의 인상무상을 도설을 하노니 성산해요 아이무어 창공해요 아이무고 로무의 무중에 여수여풍 이종아 성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치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말없이 가라하네. 나홍 선생의 제행무상의 화답이 귓전을 타고 잔잔하게 들려오는군요. 아, 선생님과 나홍 선사와의 시공을 추월하여 주고받는 그 시조풍의 선문답이 너무나 감명적이네요. 푸념을 하니 타이르는 듯하는 선제들께서 남긴 일침이죠. 우주밖에는 하나의 시공간 속에서 떠난 듯하여도 다시금 회상이 되고 윤회하여 빛을 발현하는 영상과 같은 것일지니 어찌 보면 인류 모두는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맺어진 이 귀중한 인연들이야말로 인생사에서 가장 귀중한 도반과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여 오늘날의 소소한 일상적인 행보들도 내일이면 미래를 견인하는 귀중한 역사가 되는 것일지니 우리 모두는 심사숙고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와 그리고 개인이며 가정사에 이르기까지 좋은 자취와 흔적을 남겨야 할 것으로 여겨지노니 올바른 역사관과 기본적인 인간의 도덕적 가치관이 아름답게 피어나가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여주대교를 건너 영월로로 향해 봅니다. 곧 여주 시내 동편 야산에 자리한 영월공원은 한강이 굽이치며 흐르는 여강 강가의 우뚝 솟은 산으로 강가에서 황마와 여마가 솟아났다 하여 이름 지어진 마음은 이고장 출신 고려 말의 대문의 이규보 선생님의 한시 중에 두 마리의 말이 기이하게 물가에서 나왔다 하여 고을 이름이 황녀라네 라고 읊은 내용이 있어 이고장 지명이 권례근현 황여, 여흥, 여주로 변천된 것이라고 합니다. 백길이 주 교통수단이었던 시절에는 지금의 역이나 터미널 같은 역할을 했던 나루터 한편에 솟아있는 작은 산마루에 여독을 풀고 앉아 수천 년의 세월을 흘러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시인 묵객들이 이 여강을 바라보며 노래를 하였겠는가 싶은 곳이죠. 영월 근린공원, 일명 충녕공원으로 조성된 공원 정상에 있는 영월로는 원래 군청 앞에 있던 건물로 이곳으로 이전되어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활짝 가슴을 빼고 환한 미소로 달맞이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보물 제90으로는 여주 창리 3층 석탑이 도시개발로 인하여 훼손됨을 우려하여 문화재 항구 관리를 위하여 이곳으로 옮겨졌고 보물 제92호인 하리 3층 석탑 또한 이곳으로 옮겨앉아 천년의 세월을 머금은 채 묵묵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를 빛낸 인물들의 업적이며 공적들이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고자 영세필망비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담아놓고 있으며 혼탑과 호국, 무공, 수은자, 공적비 또한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숭고하게 바치신 6.25와 월남 참전 용사들의 넋을 높이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가장 큰 업적인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의 위대한 업적을 숭모하고 후대에 길이 남기고자 금사면 국미의 공방에 있는 황혜숙 작가가 남긴 세종대왕 역사기록 도자백화가 조성되어 있네요. 이곳 여주 지형의 특징은 물길이 중앙을 지나가는 음수혈이라 장부의 기보다는 여인의 기가 승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조선시대 국모를 8분을 배출한 곳으로 여주의 옛 이름은 영을 탐번으로 하는 민씨 집안에서만 4분의 왕후가 태어난 고장이니 대종비 원경왕후, 숙종비 인현왕후, 고종비 명성왕후, 순종황제비 순명왕후가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 속에 조성된 비석 뒷면에는 고려조가 멸망하자 두문동에서 민원부, 민보문, 민유 등이 만국의 한서림의 절개를 지켰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많은 의인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공신들의 공적들과 1905년 을사오조약이 체결되자 충정공 민영화는 업무 백관을 기합하여 반대를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만국의 비통한 통한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순국한 사실들이 이 비문의 상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정하게 가꾸어진 이 공원은 성물로 조각해놓은 작품들도 마치 소년들의 아픈 역사를 추모하듯 모두가 합창을 하며 기도하는 형상으로 조각되어 있어 시민들은 물론 행락객들의 마음과 발길까지 멈추게 하는 여주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야외 박물관과 같은 공원이지요. 이곳 정월로에 올라서서 옛날 이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하며 전해지는 여주 팔경을 한번 읊어봅니다. 제1경 실륵사에서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 실륵 모종이요. 2경 마음 앞 강가에 고기잡이 배에 등불 밝히는 풍경 마음 어딘이며 3경 강 건너 학동에 저녁밥 짓는 연기 학동 모연이요. 4경 강여울에 돛담배 기거하는 모습인 연탄 규범이라. 5경 양섬에 기러기 때 내리는 모습 양도 나가니며 5항이 강변의 푸른 숲이 장에 비치는 전경 팔수 장림이요. 영릉과 영릉에서 우는 두견새 우는 소리 이릉두견이며 8경 파사섬에 여름철 소나기 스치는 광경 파사과울이니 참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것이기에 마치 옛날 그 시절을 거니듯 황포 독배를 타고 이 강길을 유람하듯 향수에 흠뻑 취해드는 듯하네요. 천지가 개벽을 하고 흥망성쇠가 수없이 반복을 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품고 있는 대지모의 품성을 지닌 흙으로 그 흙은 한치의 거짓도 없으며 정성을 들인 만큼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흙을 만지며 농사를 짓는 농부와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도예인들의 땀속에서 피어오르는 풋풋한 향기와 큰 것도 아닌 주어진 작은 성취감에 만족하며 해맑은 웃음으로 맞이하는 소박한 인양에서 피어오르는 향취까지 일경을 더한다면 이것이 여주 구경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여주시청 건물을 지나 500여 걸을 내려서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호 강한사가 있습니다. 일명 대로사로 불리는 이곳은 우암송실 선생이 전칭으로 글을 기르는 대로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된 이곳에는 우암송실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 이조판설 시절 효종과 북벌교육을 세웠던 인연으로 효종대학로를 거쳐놓기 바라보고 있네요. 우암송실 선생은 현종대의 자의종, 의종을 거치고 노론의 영수가 된 인물로 시호는 문정이며 율곡 이의의 학풍을 이어받은 대학자로 일생은 주저하게 거의로 예론에 발가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던 인물입니다. 이곳에서 시내 중심부인 창동 30-4번지에 비각거리 순교터가 있으니 1801년 신유박해 때 종교 탄압으로 무고한 천주교 순교자들을 참수한 비운의 장소이지요. 어차피 맞이해야 할 선진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화사상에 반대하며 당시 세국 정책의 기적 속에서 성리학을 숭상하던 그 시대에 사대부들에 의해 천주학이라고 하는 불의 무시와 무참히 살해된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흔적. 그러나 우연인가 필연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곳 옆에는 테니스라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찻집에 어머니들이 자연스레 보여드니 모성의 향취가 풍겨서인가 비운의 흔적을 느껴볼 수 없네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말을 때는 엄마라는 정감 어린 말, 자라고 성장하며 스스럼 없이 불려지는 어머니, 경성하여 자손을 두고 보니 그 깊은 이치를 자각하여 세상 그 어떠한 존재와도 바꿀 수 없는 존경의 대상인 어머니. 마지막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자식 사랑에 혼을 쏟으셨던 어머니의 한량없는 사랑에 대한 불효를 통감해서인가 아니면 이곳으로 몰려드는 어머니들의 온정어린 숨결 속에서 위안을 삼을 때문이련가 쏟아내야 할 절규와 피해는 잠잠하게 잠이 들어있네요. 이곳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적 성격을 뗀 묵념비는 1.2km 떨어진 양섬에 있습니다. 모래톱으로 형성된 양섬은 각종 체육시설과 운동기구와 요킹 코스로 시민들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시민들의 관광과 힐링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지요. 이곳에서 다시 나와 이천 방향 고개에서 우측으로 금사 방향으로 진입하면 세종대왕릉, 영릉과 효종대왕릉, 영릉이 있습니다. 이곳 영릉은 세종과 소현왕후의 합작릉으로 세종대왕은 호탕한 성격의 큰형 양녕대군의 세자 즉위의 반려와 효종대군의 사형의 배려로 인하여 셋째인 충녕대군이 1418년 세자로 책봉되어 2달 뒤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12년간 재위하면서 아버지 태종의 왕권 강화 정책 확립과 사병 격파에 힘입어 중앙 집권제의 4군 육진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만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고 대마도를 정벌하여 국권을 강화하였으며
안으로는 백성들의 고통과 소통을 해소하고자 신분의 귀천 없이 인재를 등용하여 천민이 장영실 같은 인재를 발탁하여 해식의 촌천이 치국이 등의 과학기구를 발명하여 활용하게 하였으며 과학을 정비하였고 집현전과 전고와 진강 임금 앞에 나서서 그를 강론함을 맡아보던 관할을 설치하였으며 그러나 온 백성들이 평등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구를 만들고자 하는 일념은 변하지 않아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큰 업적을 남기신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에 대한 발상 과정과 그 진리를 세심히 짚어보자 하며 세종대왕님은 영특하여 어려서부터 경적과 천구들을 많이 읽고 탐독을 하였기에 법무백관들과 진강을 열어도 걸림이 없었으나 한문의 다양한 뜻풀이가 어려워 나라의 소식을 알리는 방문을 붙여놓아도 특정 일외에는 글을 모르는 백성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누구라도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우리 글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채말리라 집현전 학자들이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고심하던 중 세종께서는 특별히 업문청을 따로 설치하여 정임지, 성산문, 신축주, 박팽년 등에게 업문을 만들어보라고 하였다고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나 한자에만 익숙한 그들은 초안을 잡지 못하였으며 세종대왕 혼자 창문사를 보고 한글을 만들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추상적인 말들을 하고 있으나 백성들의 고충을 안타까워하시며 고민을 하시던 대왕은 마침 영산부원군 김수원이 최초 불교의 원래 우리의 소리 글이 있다고 하자. 그 소리를 듣고 세종대왕은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에게 은밀하게 명하여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용에게 속한 환웅시대에 우리 한민족의 코리족이 이주하여 네팔 지역에 세운 샤카족 문화와 고대 우리 문자에서 발상한 소리글인 버모 산스크리트어의 어원과 인도와 중국을 두루 섭렵하며 다양한 학식을 갖춘 당대의 고승이며 중국을 통하여 전해진 한문 경전과 고대 불경의 원조인 산스크리트어의 달통한 법주사 복천함에 주석하셨던 신미선사와 학조대사를 정중하게 초청하여 우리 민족의 본래 소리끓인 업문을 만들었으면 하는 뜻을 대왕님께서 비치자 가사 나무아미탑을 답이 달마 반야 바라밀 보리 비구 비구니 사리 사바 삼매 열반 탑 등의 범어로 된 실단 범자의 깊은 지식이 있던 신미선사와 학조대사는 대왕의 깊은 뜻에 감복하여 승낙을 하여 수양대군과 평대군과 함께 사대부들의 반발을 피하여 밀실에서 은밀히 작업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은 법지사 복천함에 주석하시는 고령임에도 화두를 놓지 않는 원성스님은 그 당시에서부터 전해온 자료들을 고이 간직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미선사에 대한 행적을 살펴보면 충북 영동에서 태어난 그는 김훈의 네 아들 중 첫째가 신미선사요 셋째가 조선 초기 3대 문장가 중 첫선으로 꼽았던 김수원입니다. 김수원은 세종과 세조의 청해를 받으며 높은 관직을 두려워하며 임금을 보필하였던 인물이며 조선의 숭유 억벌 정책을 보고 김수원은 세종을 도와 불교 재건에 앞장선 대표적인 제가자로 세종의 왕사 역할을 했던 신미대사와 함께 불교 재건과 한글 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알려진 대로 그 당시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글이 편찬하게 되었다면 원문으로 간행된 서적에는 당연히 유교적 성향의 서적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야 할 것이며 마음과 모음이 어떠한 문헌에서 착상된 것이며 어느 학자가 만들었는가는 명확히 밝혀질 것이고 그 공로에 따른 공덕 또한 세종대왕의 인품으로 보았을 때 장영실과 같은 천민도 치하하여 역사에 남아있듯 그 학자의 공덕도 상세히 기록되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글 간행 서적은 90%가 불경이었고 어린 속보, 몽산, 화상, 법어, 양록, 언해, 능원경, 언해, 원각강, 언해, 법어, 언해 등 다수가 있습니다. 민정음에는 다빈치 코드처럼 불교의 법수가 깃들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하면 첫째 자음과 모음 28자는 색계, 욕계, 무색계의 3개 28천세계를 나타낸 수이며 둘째 순민정음 해례본은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는 도리천 33천세계를 나타낸 수이고 셋째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어지는 108번뇌를 나타내는 108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문어지는 108자의 반수인 54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근세의 정치사처럼 홍구 세력을 배척할 수 없는 풍토는 묵시적으로 존재하였기에
배불 정책을 펼치던 4대 부대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하여 세종대왕이 만들어 그들이 3년간 검증을 하였다는 명분 형식을 취한 세종대왕님의 탁월하고 명료한 왕권이 바탕이 된 통치와 인품과 지혜로 인하여 드디어 1443년 어느 민족도 창안할 수 없는 한글이 창제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1446년에 세종대왕에 의하여 훈민정음을 편파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백성들의 언로가 열리고 아녀자들까지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세종대왕의 크나큰 업적과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깊은 뜻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후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조선 7대 세조왕으로 등극하면서 함께 등고등락을 하며 스승으로 여기며 지내왔던 신비선사를 왕명으로 불러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선수 직접 찾아가 인사도 드리고 알터 피부병도 치료하고자 초종각수 은천을 들러 그 먼 길을 가다가 법주사 앞에 이르러 왕이 타고 가던 가마의 지붕에 연이 걸린다 하자 소나무가 가지를 번쩍 들어줬다 하여 정의 범패수를 내려준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된 소나무가 아직도 법주사 입구에는 600년의 세월을 머금고 마치 우산과 같이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며 노송으로 신미선사와 세조와의 인연을 간직한 채 의연히 서 있습니다. 아, 세조 임금이 그러한 인연으로 법주사를 찾았고 정의품성의 의뢰가 전해진 것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정의품성 옆에는 훈민정음 고향이라는 한글 창조에 관한 발상에서부터 진행 과정과 완성되어 반포되기까지의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지요.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좋은 정책이 있다 하여도 절대 권력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그 뜻과 정책은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한 법. 만약 그 시절에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르지 않고 충녕대군으로 남아있었다면 우리의 한글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이 있어도 고유의 문자가 없어 주체성을 잃은 거란족이나 소수 민족들처럼 중국에게 자연히 흡수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며 시로 침탈에 기회만을 노리는 간악한 일제들의 영원한 노예로 전락하는 비운의 민족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영상이 내리를 스치며 지나가는군요. 오늘날 일본에서 쓰고 있는 문자인 히라가나는 초소체 한자를 단순화하여 만든 것이고 가타카나는 승려들의 다양한 속기 체제에서 발달한 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쓰고 있는 한자가 만들어진 최초의 시호는 배달국 제1세 거바라는 환웅님이 배달국의 수도인 신실 불암산에서 녹조 문자를 만들어 인류 최초의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3031년에 7세대의 변혁기로 이어지며 교화로 백성을 다스렸던 환희시대의 구전으로 전해오던 인류 최초의 경전이 천부경 3일실고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5대 태우 한웅님이 청구에서 녹조 문자를 정리하여 지금 쓰고 있는 한문을 창작한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고유의 문자인 것입니다. 주역을 창시하여 천문지리, 인사, 물상 등의 음양 변화의 원리에 따라 운행한다는 것을 해명한 8쾌를 정립하여 후에 유교 경전과 도교 경전의 근간을 만들어 놓은 배달국 5대 태우 한웅님의 아들인 태우 복기씨는 성인 유수와 함께 서방연안국 구한을 가서 널리 알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나라 때 유교를 창시한 공자는 나는 창작한 것이 아니라 먼 상고사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으며 그는 고대 가장 태평시대였던 요순 임금의 사료를 보다 보니 그는 동방의 동이민족인 것을 알게 되어 공자는 산변에 꼭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기록이 남아있지요. 중국 최초의 황제인 헌원과 함께 도교를 창시한 노자도 성을 한시에서 이시로 바꾸며 나도 동이족 사람임을 암시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상고사를 통해 그들은 우리 배달민족의 문화와 학문을 숭상하며 자신들의 철학관과 종교관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태백산 신단수에서 출발한 인류 최초의 문화인 1차 신시 개천시대에서 10세대 지우 천황 자오지 환웅이 수도를 신시에서 청구로 옮겨 청구시대를 열면서 중국 대륙 거의를 다스리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한 천황으로 치우란 우레와 비를 만들어 산과 강을 바꾼다는 뜻으로 그는 신처럼 용맹했고 구리로 된 머리와 새로 된 이마인 동두천액을 하고
안개를 일으키며 세상을 다스렸다고 하여 도깨비 신으로 동북아에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우두머리는 모두 그에게 제사를 올렸는데 특히 유방은 통일을 위한 마지막 분패 전투에 나가기 전에 치유사당에 참배를 하고 승리한 후 서한에 그의 사당을 지어놓고 높이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민족사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신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에도 치유사당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세 차례나 나오죠. 하여 배달국 14세 치유천왕 시절부터 철과 동등 강석을 재련하는 청동기 시대를 열어 인류 4대 문명의 시원인 홍산 문화의 시발점이 된 곳이며 그 문화가 2세기 후 황하 문명으로 하여 인더스 문명, 슈메르 문명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서양 문명과 이집트 문명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이러한 탁월한 지혜로 우리 민족은 제천 의식을 숭배하였으며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항상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며 고군분투하는 탁월한 지혜를 바탕으로 함께 존재하는 만연을 배려까지 하는 덕성을 지닌 우수한 배달의 민족성. 일제는 우리를 보고 흩어지는 모래알 민족이라고 비하하며 자신들은 진흙과 같이 잘 뭉치다라며 자화자찬을 하였으나 시대의 흐름으로 시멘트라는 또 다른 원소와 융합이 되었을 때 거대한 조형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한 아둔함이죠. 미래는 모래알처럼 단단한 개성들이 화합하여 상생하며 거대한 문화가 생성됨을 예단하지 못한 어리석고 정체성이 없는 유인원들. 각기 개성을 지닌 모래알들이 모여들어 영롱한 눈빛으로 거대한 문화라는 조형물을 만들고 또다시 동서양의 문화까지 융합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약진하는 젊은 세대를 보고 있자니 나의 가슴은 한없이 벅차오릅니다. 세계적인 예언가들이나 미래학자들이 보는 시각이 결코 망언이 아닌 오늘날 우리 앞에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 심장까지 요동을 치고 있네요. 허허, 참으로 행복한 고민이지요. K-팝이 전세계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고 드라마는 전세계 안방을 파고들었으며 오징어 게임은 전세계 젊은이들의 시선과 감성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사범근을 필두로 하여 박지성, 손흥민, 박찬호, 박세리, 김연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수의 스포츠 스타들이 노년 세대들의 아리한 가슴속까지 뭉클하게 반죽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오늘날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상고시대에 동북아시아에 크게 화족과 동이족, 묘만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족인 한족은 섬서성 황토고원을 발상지로 황허연화를 따라 지금 중국의 서방과 중부 일부 지역을 포함한 다른 민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변방국가였던 곳이지요. 18세기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보면 코리아는 한반도와 동북 삼성과 중국 서안을 다스려왔던 민족이며 차이나라고 하는 화족인 한족은 지금의 중국인들은 섬서성의 황토고원을 발상지로 중부 일부 지역을 지배했던 작은 곳입니다. 그러나 중국 최초의 황제인 헌원이 치우천왕이 다스리던 넓은 영토를 탐하여 지금의 북경 옆에 있는 탕록이란 곳에서 전쟁을 벌여 치우천왕에게 73패라는 세계에서 유려운 패전을 하였으니 그것이 고대 세계사에도 기록이 된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탕록대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18세 거불단 환우까지 1565년의 역사를 내려오던 배달국 시대는 막을 내리고 47대로 이어진 2096년의 단군 왕검으로 중원 대부분을 다스려왔던 우리 민족이 강력한 통치보다는 교화 정치의 허점을 파고들어 힘의 원리에 입각한 패권 정탈의 소용돌이에 밀려 한반도로 밀려 내려오면서 한문은 중국에게 넘겨주고 온 우리 조상님들의 고유 문자였던 것이지요. 그곳에서 30년 전에 있었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유명한 한글 학자였던 어느 분이 중국 학자들과 동북아 역사 세미나장에서 우리는 중국이 만든 어려운 한자보다 쉽고 간편한 한글을 만들어 쓰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자 중국의 학자들이 모두 손가락질을 하며 아니 그 한자는 당신네 조상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것도 모르냐며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들 중국의 역사학자들도 내심으로 모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황하문명 이전 수세기 앞서 인류의 4대 문명으로 전파된 청동기 시대의 시원인 홍산문화의 거대한 유적지가 지금의 중국 동북의 땅 발해 지역에서 세계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이 되자
세계사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 두려움을 느낀 그들은 동북쪽의 오랑캐람에 만리장성을 쌓아 방어를 하던 동이적인 우리 민족의 땅을 중화사상의 문화라며 동북공정이란 미명하에 자기네 자생 역사로 변절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쓰고 있는 중화라는 최초의 말은 사실적 근거를 보면 공산주의로 정권을 잡은 모택동에 의해 처음으로 쓰여진 말이지. 역사 이래로 중화라는 근거 자료는 중국 역사상 어느 곳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지요. 그리고 간악한 일제는 치욕의 국치인 을사오조약으로 국권을 수탈하고 자국의 역사학자들을 대거 끌고 들어와 관인의 7세기로 이어온 3031년의 역사와 배달국 환웅 17대로 이어진 1565년의 역사, 그리고 2096년에 47대로 이어진 단군시대 총 6692년의 장구한 역사를 송두리째 뽑아내 버리고 민족과 호족을 곰과 호랑이의 비유를 들어 단군왕검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버리고 36년간 동군 근절은 일본과 한국은 같은 민족이라며 일본인은 우세하고 조선인은 열등하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내세우며 우리 민족의 두뇌를 쾌제시켜 영구히 지배하려 하였던 것이지요. 그 일제들의 만행에 앞장섰던 만고의 역적 이완용의 자손 중 역사학자로 근대사를 서술한 이병도와 그와 함께 동조했던 참전들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채 우리는 미래 세대들에게까지 그릇된 그 역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상고사를 역사적 근거하여 꺼내들면 무맹랑한 소리라며 눈에 쌍심지를 켜는 일부 학자들이 있으니 참으로 서글픈 일이라며 나도 사교국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만 동이족의 역사 앞에서는 모두 반찬을 만드는 양념으로만 여겼을 뿐 그 수많은 고서들을 잡살하고 외면하고 공자왈 맹자왈만 진리라고 딱따구리처럼 학생들 앞에서 떠들어대며 학자랍시고 껄정거리는 사람을 보면 치근한 마음이 앞선다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백세에 열반하신 능가 스님의 몇 년 전 생전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일본 와사다 대학을 나오셨고 잠시 경주고등학교 교감으로 몸을 담고 계시던 중 수학여행단을 이끌고 범어사에 오셨다가 동산 스님의 재행무상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학생들을 보내고 출가를 하여 불교 정화 때 조계종 총무부장으로 종단의 총원정법을 만드신 분이며 6.25 때 범어사 주지를 하셨던 스님은 제가 만든 그림지도와 고성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보시고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지니시며 기다리고 계셨다 합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2년간을 왕래를 하다 보니 스님께서 생전을 탐독하며 고이 간직하셨던 고서들을 한두 점씩 전해주시다가 열반하시기 전 이 책들은 거랑 박성현 선생에게 넘겨주려는 유언을 남기시고 떠나셨기에 그 많은 고서들과 함께 30년간 동북아의 고대 역사의 흔적을 직접 찾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한 충산도의 안경점 박사님이 새롭게 보강한 환단고기와 상생방송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여 이 시대의 최고의 학생이신 그분의 유지와 꼭 펼쳐보고자 했던 간절한 뜻에 보답하고자 오늘날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고 현실에 부합되는 시각으로 만들어진 대동지리주의 통섭 모든 것을 끌어서 섭렵해보자는 뜻으로 세 편의 책을 편집하여 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안경전 박사님의 프로필을 보니 출처를 알 수 없는 글에 어느 위치가 틀리다 하며 안경전은 망상 식민사관에 터잡은 엉터리 소설가라고 비방의 글이 올라왔는데 선생님은 글을 어찌 보십니까? 그런 글이 있습니까? 그러나 신경 쓰지 마세요. 환단곡이란 시대를 달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5명의 학자들이 기록에 모여 만들어진 것이지요. 첫째, 경주에 황룡사의 구층탑을 세우라고 건의를 한 동도 성례기라는 책을 지은 인물로 신라 때 승려인 안암로의 삼성기가 있고, 둘째, 안암로의 삼성기와 내용은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원중동의 삼성기가 있으며 한국의 시 12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고 배달국 18세 환웅들의 영년이 기록이 나옵니다. 셋째로는 행천 이함이 쓴 단군세기로 47세에 이르는 단군조선 왕조가 2096년 동안 대를 이어가며 다스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넷째로는 북부역기로 고려의 국군이 다하자 폐설을 벌이고 두문동의 은관 보계거사 법장이며 해모스의 북부역 건국에서 고주몽의 고구려 건국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태백일사로 조선 중종대에 관리했던 행천 이함이 시원선이었던 해양 이기 선생의 고성 이씨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으로 일심당 2맥이 쓴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환단고개는 1만 년의 세월을 거치며 당대의 뛰어난 지식인들이 우리 민족의 주관적 사관에 입각해서 쓴 역사 기록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니 당시의 시대상이나 직접 현장을 답사해보지 못한 탓으로 지형 표기가 다소 오류가 따를 수도 있겠으나 그분들의 기록들은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전해진 배경에서의 후대의 기록들은 대동지리지 통섭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나중이라도 참고하시고 직접 찾아다니며 역사의 자취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으며 30년간 역사 현장을 돌아보며 집필한 안경정 박사님의 노고와 열정에 저는 깊은 찬사를 보내고 싶으며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서 옳고 그름을 옥석을 가름할 마음 자체도 일체 없습니다. 저도 내비가 없던 시절 30여 년간 전국의 160여 곳에 실제로 있는 건축물과 지형들을 그리고 역사의 흔적들을 기록하며 펼칠 때마다 자기 집이 없고 조상님의 흔적이 없다고 육두문자를 써가며 비방을 하고 평생 원서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시청이나 군청이 없는 자료들은 이미 지방문화원이나 공무원들의 검증을 하여 누락된 곳임에도 그곳에는 일말의 거론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만한 본버릇의 떡을 본 듯한 편견으로 치우친 망발에 이런 망구에 대응도 않고 이 길을 왔답니다. 오늘날 세계의 정치며 경제에서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의 영적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우주의 순환 원리에 입각한 시각으로 문화나 인류의 흥망성쇠도 해가 뜨면 기울어지며 또 다른 해가 솟아오른다는 자연의 섭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자연의 순리를 자각하여 우주 만유는 혼원일기에서 나와 다시 그 하나인 혼원일기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동방에서 문화가 피어올라 서방에서 결과를 보았으나 우주순환의 도수와 운행되는 우주순환론에 따라 다시금 동방의 한반도 민족으로부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 또다시 피어오를 것이라고 예언들을 공공히 하고 있습니다. 잡초처럼 밟아도 또다시 살아나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근성은 조상님들의 문화와 문자를 창안해낼 수 있었던 창의성이 내재되어 있는 명료한 두뇌와 탁월한 재능을 지닌 뿌리가 있는 민족이며 그 뿌리의 끈은 사라지지 않았기에 새로운 싹이 틀 것이라고 예견들을 한 것이죠. 금모으기로 IMF 경제위기를 살린 애국심이 강한 민족, 기름 유출로 초토화된 태안 앞바다로 자진하여 달려가 바다를 살려는 대단한 민족,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나라의 위기 때는 목숨도 불사하고 뛰어드는 강인한 민족성.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많은 세계 석학들과 미래 학자들은 우리 민족은 미래의 세의 정신 문화와 경제권까지도 모두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들을 공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만하지도 않았고 항상 배려의 미덕을 지녔으며 위기 때는 대동단결하고 근면성실하였으며 탁월한 창의성과 민족성이 혈류 속에 내재되어 흘러왔으며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본 것입니다. 이토록 장대한 굴곡진 역사의 변환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조상님들과 어디에 가서도 당당하게 과시할 수 있는 오늘날 유엔에서도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한글을 세계 공용어로 만들자고 주창하고 있는 그 위대한 한글을 창조해 주신 세종 대왕님전과 나를 만들어 이 세상에 꺼내 놓았기에 나의 존재를 천지간을 향하여 표하듯 우렁차게 알렸으며 육군 육식의 작용으로 이 세상의 오묘한 맛까지 느낄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이나 조상님전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오늘 잠시 이 한순간만이라도 우리 모두는 엄숙한 자세로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지니며 참배를 한 번쯤은 올려보도록 해죠. 모이신 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을 잘난 척과 쩡거릴 수 있는 이 존재가 되었음을 망각한 그 자체의 깊은 사죄도 함께 올려보면서 선생님 그간 무심코 넘긴 나의 존재 가치의 원리를 찾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선 제일 가까운 부모님들께 지극정성으로 그 보답을 해보렵니다. 그러세요. 잠시 돌아봅시다. 천지간에 나를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애지중지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지니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며 접하게 되는 모든 사물과 그에 수반되는 일련의 사례들도 백지 한 장 뒤집어만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것이리니 항상 밝게 살아봅시다.
엄숙한 마음을 지니며 이곳을 나와 왕의 숲길을 따라 700m를 가면 영릉이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 17대 왕인 세종대왕과 인선홍의 능입니다. 동자각 뒤에 봉부는 오른쪽이 왕비능이고 왼쪽이 효종대왕 능으로 좌우로 나란히 있지 않고 아래 위로 비껴 만든 쌍능 형식을 갖추고 있죠. 이 능은 구리 관원릉 서쪽에 있었으나 1673년 현종 14년에 이곳으로 이장하였으며 이 제실은 조선 왕조의 제실 중 기본 형태가 가장 잘 남겨져 있어 보물제 1532호로 지정되었으며 제실 안에 있는 300년 된 회영목은 천연기념물제 45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인조의 아들로 소현세자에 이어 둘째로 태어나 1636년 병자의 혼란을 겪으며 삼전도의 권력인 치욕적인 국치를 겪고 이듬해 청나라로 소현세자와 함께 벌모로 끌려가 8년간의 탈국 생활에서 약소국의 서러움과 수모를 겪으며 이 수치를 싣고자 항상 적대감을 지니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소현세자가 의문사로 죽으니 복렴대군인 효종이 세자로 책봉된 후 1649년 인조가 승하하자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효종의 즉위 후 우함 송시열과 원조표와 함께 은밀히 북벌 개혁을 수립하여 군제를 개편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했으며 내적으로는 대동법을 실시하고 상평 통보를 화폐로 통용시키는 경제 시책의 기틀을 공고히 다졌으며 청나라 정벌을 실행하고자 국방력을 강화하며 기회를 노렸으나 망고의 역적 김자점이 청나라에 거변을 함으로 인하여 격분한 청나라가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와 사신을 보내 그 진을 따져묻자 이고장 출신인 원대표가 앞장을 서서 이시백과 이경석과 함께 청나라의 사신을 달래어 보내므로 또 한 번의 호란을 가까스로 피하게 되었으니 끝내 효종대왕은 그 뜻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41세의 나이로 승하여 북벌계획은 좌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동쪽의 오량캐람에 그들의 침투를 막고자 만리장성을 쌓아 방어하던 동북의 땅 발해 지역에서 황하문명보다 수세기 앞선 유적지를 동북공정이란 미명하에 자신들의 자생 역사로 변절시키고자 생떼를 쓰고 있죠. 하여 그 이름도 찬란한 남의 역사를 띄어먹기를 좋아하는 떼국놈들이라고 하였는가 싶네요. 이곳에서 금사 방향 여주보를 가기 전 좌측 세제형대왕면 왕대리 200번째에는 길수익 효자비가 있습니다. 길수익은 조선 인조 때 효자로 고려 말 사문 중 한 사람인 야응 길제의 7세 손으로 세종대왕 영릉의 수호군 신분으로 왕기천인 지금의 왕태에 살다가 1629년 인조 7년에 대동놀이를 할 때 아버지 옥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배가 침몰하자 아들은 물가로 나왔으나 아버지가 나오지 못한 것을 알고 다시 뛰어들어가 아버지를 안고 나오다가 힘이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만 아버지와 함께 꼭 끌어안고 익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효행을 가상히 여긴 유림들의 상소와 경기도 관찰사의 계문에 따라 1670 현종 11년에 왕터 마을에 정려문이 하사되었고 두 차례 중수를 거치며 효행사상의 건간으로 삼고자 해병길씨의 집성촌인 이곳에 순조사 사당을 짓고 후손들이 제를 올리고 있으며 1966년에 길수 효자비 향토 유적 제15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여주보를 조망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흥천면 상백리 215-2에는 1592년 음력 5월 8일 정린 장군이 의병 500여 명을 모집하여 양평군 지평면 고라산 전투에서 교전을 하였으나 병력의 중과 부족으로 패전을 하게 되며 이때 장군과 함께 장자구 청풍 김씨와 차자인 정일이 순교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장자인 안분당은 군량위 소달차 외부에 나가 있었으므로 참변을 멸하였으니 그 비통함과 울분은 참지 못하였으나 우선 세 분의 시신을 수습하여 이곳에 장사를 지낸 후 복수청을 설치하고 훗날을 도모하며 안분당은 아들 홍필과 함께 묘소 옆에 여막을 짓고 3년간의 심여살이를 한 곳이지요. 상례가 엄중하고 날마다 슬픈 곡성이 거울을 엄습하니 외적들도 감히 범접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네요. 이곳에 있는 엄곡정이라는 샘물은 기관산 줄기 원봉산 아래에 있으며 우물바닥 흰 차들 틈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수량이 풍부하여 가뭄에도 마른 적이 없고 500년 전부터 마을에서 식수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이 우물은 상례가 엄중하여 엄곡정이라고 한 곳과 엄나무가 있는 골짜기라 하여 지명이 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엄숙한 마음으로 둘러보고 나와 36년간의 지옥의 일제 강점기의 만행을 사용하고도
또다시 호시탐탐 아직도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바다 건너 일제들의 악행으로 울분의 역사를 남긴 명성황후의 생가를 찾아 길을 나서 봅니다. 그 길을 가다 시내에서 여주 방황 우측으로는 여주, 향교, 경기도 문화재자료 3호가 있네요.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지방에 설립한 기관으로 원래 마음 옆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이전하였으며 이곳에는 공자와 정몽주, 이황, 이희 등의 유언을 모시고 제왕도 겸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둘러 다시 여주대학을 지나 여주 IC를 진입하기 전 우측 상고동의 산림조합 중앙의 임산물 물류유통센터에 거대한 트로이 목마 조형물이 있는 곳에는 임록수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가족 단위의 휴양시설과 물놀이장, 야영장, 카페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좌측 고속도로 건너편에는 조선 중기의 무신이었던 매주컨 이완 장군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완 장군은 인조 2년에 무가에 급제하여 평안도와 함경도의 병마절도사, 경기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하여 1649년 효종대왕이 북벌정책을 계획할 때 어용대장과 훈련대장으로 발탁되어 병조판서의 임무를 맡았던 인물로 효종대왕이 재위 10년 만에 승하하자 북벌계획은 좌절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후 현종대에는 수호사로 임명되었고 포도대장을 거쳐 우의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배선은 1973년 경기도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영동 고속도로를 건너편에는 1907년에 개장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인 명품 매장들이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어 젊음의 생동감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 컨트리클럽이 감싸있고 거대한 신세계 아울렛이 있는 옆에는 여주 농촌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이 지방 농촌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돌아나와 직진을 하면 명성황후의 생가가 나옵니다. 명성황후는 민치록의 딸로 이곳에서 태어나 8살 때까지 살던 집이며 16세인 1866년 고종의 왕비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이 생가는 1687년 숙성 13년에 지어진 집으로 그 당시 안채만 보존되어 오다가 1996년 안채가 수리되었고 행랑채와 사랑채, 별당채 등이 함께 지어져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으며 조선 중기의 살림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집으로 당시의 원형을 살린 집입니다. 생가 맞은편에 있는 기념관은 명성황후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자 건립하여 전시실에는 명성황후와 고종황제의 어진 등의 유물과 같은 시기에 활약했던 여흥민씨들의 유물과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였습니다. 명성황후의 친필과 시해 당일 일본인이 사용했던 복제품 밀본도와 시해 장면을 재현한 매직비전 영상물 등과 당시 시대 성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영관 앞에 있는 161석의 공연장에는 명성황후와 관련된 영상물을 단체 관람객들에게 상영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명성황후의 개화사상과 민족 자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명성황후 조각공원과 저수지가 조성되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지요. 생가 옆에는 명성황후 탄광 그립이 명성황후가 태어나신 옛 마을이라고 삽입된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그 옆에는 인현황후의 아버지 민의중 선생의 신도비가 있고 이곳으로부터 우측 350m 지점에 그분의 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원군은 안동김씨, 김저순, 김작은, 김병기로 이어진 외척들의 세도가들의 심히 조정에 우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여 흥선 대원군 이형은 민씨 집안은 다른 가문에 비해 그 힘은 미약했으나 잠재된 힘을 갖고 있던 여흥민씨 집안과 손을 잡고 고종의 실질적 국정의 뒷받침을 삼고자 했던 것이지요. 명성황후는 어려서부터 사리에 밝고 총명하여 정치에도 깊숙이 참여하면서 조선조 만렵의 안동김씨 60년 세도 정치에 당당하게 맞서 저항권을 강화하며 개화정책을 주도해 나간 인물입니다. 그러나 대원군은 내정개혁은 탁월했지만 외교적인 면에서는 세국정책으로 기조를 잡고 섭정을 하던 고종의 아버지 흥선 대원군과 마찰을 빚었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하여 최견이 대원군의 그릇된 세국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으니 그 일로 최견은 유배를 가고 대원군은 물러나게 되며 드디어 고종의 국정이 시작되면 명성황후의 개화정책은 시작된 것입니다. 명성황후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선교사들에게 많은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정은 부정부패와 매간 매직이 분분하여 민생의 삶이 궁핍해지며 민씨 척척중간과 대원군의 수구파의 반목이 크게 달았던 것이지요.
문제는 오영이 폐지되고 무의 장어 이영이 설치되고 별기군을 창설하는 등 군제개혁이 단행되자 오영 소속의 군병들이 대부분 실직을 하게 되고 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1882 고종 19년 6월 9일 임오군란이 일어나게 되어 군료 관료인 선해천 당상 민겸호와 전 당상이었던 경기 관찰사 김보연이 살해되면서 민씨 척적 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명성황후를 찾았으나 여우 부대부인 민씨와 무예별감 홍제위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여 양주 윤태준 집에 은신했다가 여주 이포 금사면 서소짜리 민참판댁을 거쳐 음성장어원이었던 감곡면 매개 성당이 있는 자리에 충주 목사를 지낸 육촌 오빠인 민영식의 99칸짜리 집이 의병들의 본거지로 활용되자 일제가 불을 질러 전소된 곳에 피신하였다는 이곳 매개고등학교 한 켠에는 표지석이 있으며 충주 노은면 민흥식 집으로 피신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군병이 궁궐에 침입하자 고종은 대원군에게 사태를 수습하게 하였으나 군란의 처리를 위해 청일 양국이 재빨리 출병을 하였고 특히 청나라가 대군을 출동시켜 7월 13일 대원군을 납치함으로 인하여 불과 33일 만에 대원군의 조건은 또다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 임오군란으로 인하여 청나라와 일본에게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적극 관여하게 된 빌미를 만들어주게 된 계기가 된 것이며 친청 친일의 두 부류가 생겨나 대립을 하며 결국에는 김업근, 박영우, 홍홍식 등 개화파를 몰아내는 갑신정변이 야기된 것이죠. 청나라와 일본의 내정 간섭으로 국력이 쇠하고 백성들의 생각을 갈수록 궁핍해지자 1894년 12월 전라도 정읍 고부에서 전봉준이 중심이 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며 또다시 국정원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명성황후는 러시아군을 끌어들여 일본의 침략 야욕의 악행을 차단하고자 하였으나 명성황후의 반일 친러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본 일본은 1895년 10월 8일 새벽 6시경 40명의 일본의 낭인들과 일본 수비대가 합세하여 경북군 건천궁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종보다 명성황후가 더욱 영특했고 정치적 감각이나 군사적 전략까지 식견이 높았기 때문에 그를 두고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무참히 살해라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은 청일전쟁을 빌미로 조선의 대규모 군사를 끌고 들어와 1905년 청일정전을 승리로 이끌고 동학 농민운동까지 제압함으로써 조선의 국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았으니 참으로 서글프고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이죠. 만약 명성황후가 계속 살아있었다면 일본이 그토록 조선을 손쉽게 합병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 을소 5조약을 맺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동국 군조론을 내세우며 일본과 조선은 한조상이나 일본인은 우세하고 조선인은 열등하다는 가당치도 않은 허무맹랑한 이론을 내세우며 한일 합방으로 조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 비운의 흔적이 남겨진 이것을 둘러보며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다양한 언론을 열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였더라면 아니면 고종과 명성황후가 10년만 더 일찍 정권을 잡았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치욕의 국치를 겪지 않았을 것이며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어차피 맞이해에 조선의 근대화가 앞당겨지고 부국 강병의 발판을 만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이 명성황후는 시대를 잘못 타고난 난세의 영웅일까? 아니면 신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성으로 당돌하게 기득권에 도전을 하여 희생을 당한 비운의 여성일까라고 여겨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라는 씁쓸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발길을 돌려봅니다. 그러한 치욕의 역사를 겪고도 또다시 일본과 부산을 잇는 해저 터널을 만들자고 하는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듯 섬나라 해적은 영원한 해적일 뿐 그들은 변하지 않을진데 참으로 씁쓸하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눈구렁이보다는 민족 사관이 뚜렷한 정치인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써야 하겠네요. 그렇죠. 또다시 당리당략에만 얽매여 자신의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몰입애들끼리 7천만 백성들을 외면하고 서로가 삿바싸움이나 하는 자중질환의 중판인 오역의 역사는 다시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띄워봅니다.
이곳을 나와 언양지구 공원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측편으로 곤충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곤충박물관은 세계의 각종 식이 중인 곤충들이 전시되어 있어 어린아이들의 교육장소로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 곳이지요. 이곳에서 동편으로 가다 우회전을 하여 조금 더 남쪽으로 가면 흔암리에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흔암리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선사유적은 서울대학의 고고인류학과 박물관에서 함덕 발굴 조사로 1972년부터 6년간에 걸친 발굴로 16개의 집터가 발굴된 곳입니다. 한국인 배달국 시대의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곳 가운데 하나로 그 집터 중 바닥에 찰흙을 깐 곳도 있으며 불을 피웠던 화독자리나 출입구 시설 또는 음식이나 곡물을 저장하던 구덩이가 발굴되고 집터의 구덩구멍의 형태는 벽체가 곱게 올라가는 반음집 모양으로 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토기 및 석기와 함께 탄화된 벼, 저수, 보리 등의 곡물이 발굴되었는데 그 연대가 기원전 7세기 이전으로 추정되며 쌀의 발원지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여주 박물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동기 시절 흔암리 사람들은 이미 그 시절부터 오곡으로 농사를 지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1995년 8월 7일 경기도 기념물 제155호로 흔암리 선사 유적지로 지정되어 그 시절의 생활 터전인 움집들을 재현하여 보존하고 있지요. 다른 유적지에 비하여 주차 시설이 부족한가 포장이 되지 않은 진입로가 협소하고 어린 학생들이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볼 수 있고 촬영도 할 수 있는 밀랍 형식의 조형물이 없었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므로 아쉬움이 남았지만 선사시대의 유적지로 큰 가치가 있는 보물로 여겨지는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이곳을 관람하고 연양지구 공원으로 가면 강천포가 만들어지며 한강유역 유일의 문화환경 복합주체 체험공간인 한강문화관이 있습니다. 마치 도배를 형성한 아름다운 지붕으로 만들어진 곳에 강천포와 주변 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워터웨어 플러스는 4대강 문화관을 관리 및 운영하는 곳으로 1층에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가 있고 체험실 내에는 매주 환경과 미술, 문화 주제의 다양한 어린이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념품도 있고 2층에는 수북수북 책다방인 북콘서트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강바람을 맞으며 강천포와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사방이 탁 트인 곳에 휴식할 수 있는 나무로 된 안락한 의자가 놓인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 연양리 일대에는 고대 인류의 삶의 터전을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남한강을 낀 구릉진 토질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여주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그 유물이 산발적으로 발견된 곳을 짚어가며 수렵과 출렵으로 생활을 해왔던 청척지 주변에서 다수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연양지구 공원에는 수생, 야생화 생태 단지가 겨울 옆에 거대하게 펼쳐져 있어 수련과 연꽃이 개화할 시기에는 산책길을 따라가며 사진 작가들이 대거 몰려들어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스스로 그러하게 발길이 머무는 곳이지요. 그 옆에 갑돌이와 갑순이 테마파크 공원에는 다양한 건물과 탑들과 궁궐의 전체적인 건물이 미니어처로 만들어져 있어 역사를 회상할 수 있고 초가로 된 움집과 그리고 고인돌 등이 있어 선사시대의 생활상과 선사시대의 삶의 터전이었던 흔적 속에 잠시 나를 담아 그 시절을 회상해 볼 수 있는 역사의 제적 자취를 남긴 문화공원입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시내 쪽으로 오면 웅장한 자태를 지닌 썬밸리 호텔이 마치 이 섬을 바람결에 끌고 가는 듯 황포도떼와 같은 모습으로 의연하게 손격을 맞이하고 있지요. 그 옆 강가에는 도자기 엑스포장과 실륵사를 오갈 수 있는 황포도배의 선착장과 가족들이 즐겨 찾는 야영장이 있어 강 옆으로 펼쳐지는 여강의 아름다운 풍치를 감상하며 시 한 수라도 읊어볼 수 있는 낭만적인 곳입니다. 그 선착장을 내려가기 전에 시립박물관인 폰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제가 우리에게 신식문화를 전수했다고는 하나 이미 그 이전부터 고종황제의 왕실에서는 귀신과 대화한다는 표현으로 묘사되었던 서양의 전화기가 설치되어 사용된 것에서부터 화석식 전화기를 비롯하여 우체국으로 전화를 하면 교환이 받아서 상대방의
전화에 코드를 꽂아 연결해주는 유선 교환대가 있으며 최초로 만들어진 무선 전화기는 일명 말뚝전화기와 유선에서 무선으로 호출을 하면 울리던 삐삐와 그것이 진화해 만들어진 폴더폰인 전화기와 최초로 만들어진 스마트폰과 오늘의 모든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폰의 흐름과 변천사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돌아 여주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영성항구 뒷산인 황악산 수목원 2012년에 개장한 쉼터에 들러 여행에 지친 여독을 풀어봅니다. 8만 평의 부지에 깔끔하게 조성된 수목원은 자연을 느끼고 호흡하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나는 수목원이요. 다양한 생태 체험과 학습 프로그램의 축제와 함께 어우러진 유익한 수목원이요. 청정한 숲의 향기와 문화예술이 만나는 아름다운 수목원이며 식물의 생태와 기능에 따라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된 특화된 수목원입니다. 산림박물관에는 산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영상과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다양한 산림 문화 작품을 전시한 박물관이 있으며 습지 식물이 자라는 매룡지가 있고 우리나라 난대식물원이 있으며 항아리 정원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풀향기 정원, 강돌 정원, 고산지역 암석지대의 식물을 볼 수 있는 석정원과 각종 야광 식물을 볼 수 있는 산야초원, 다양한 열매 식물이 있는 산열매원, 서양 축백나무 숲인 미로원과 휴식과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잔디 피크닉 정원에서는 어린 시절 소풍을 갔던 아리한 추억을 연상하며 흠뻑 취해볼 수 있답니다. 수목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굴되기 이전에 조성된 매련의 고분고는 통일신라 시대의 매장유물로 삼국시대 세력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죠. 그간의 생존을 위한 명분을 걸고 이루고자 취하며 동분서주해가며 방황했던 부질없는 그 허역의 전전들까지 모두 다 내려놓고 후를 덜어내고 나랑 함께 동무하며 유재적하면 돈일자 하는구나. 참으로 고마운 일일세. 과거와 현재를 둘러보니 귀중한 역사인식에 대한 새로운 식교를 열어준 우리가 자라며 인성을 키운 고장 여주 땅에 무한의 감사를 한번 올려봅니다. 생전을 한반도의 서남쪽 땅 태반 자리를 보지 못하고 일부 땅의 지형과 지세를 바치필한 이중환의 특리지에서 칭송한 생거진청, 살아서 진천 땅이요 사거 용인, 죽어서 용인 땅이라고 분별을 지어 칭송하였으나 동방의 큰 동네 이야기를 전하는 대동지리들은 수많은 역사를 그득 품고 오늘도 또 다른 문화를 창조하며 미래세에 전해주고자 역동하며 흐르는 물길처럼 생동 여주, 살아서 움직이는 여주 땅이라고 극진히 칭송하고 싶구려.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생동하는 여주요. 천년이 지나고 또 다른 천년이 지나간다 하여도 이 역사의 자취를 길이 보존하고 간직하여 오늘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장식하고 있는 이 시절의 인연들까지 묻고 세세생생 영웅무궁토록 그 영광의 빛을 한껏 발현하시길 바라나이다. 추수 동행하여 코로나 19에서 계속 변이해가는 암울한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들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유의제작하소서.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식견으로 과거 역사의 흐름과 오늘의 현실 그리고 먼 미래사를 내다보시고 일침을 내려주시는 풍자적이며 철학적인 뼈대 있는 일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많은 반성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비록 작은 고장이라 하더라도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망언이나 하는 망발들을 이제는 버리고 참회하며 보다 큰 내일을 설계하고 서로가 대동단결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터전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역사 인식이 확고하신 우리 후배님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 오히려 제 마음이 홀가분하고 한편 흡족합니다. 그리고 사장 회장님의 직분으로 이 많은 동문들을 손수 음식까지 장만하여 제공하는 모습에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문회장이라는 직분도 봉사하겠다는 열정적인 마음의 의지이지요. 그 봉사도 내 스스로 우러나오는 참맛일지니 무엇을 찾으려 하면 세월과 시절을 탓해야 되노니 모두는 허울뿐인 무엇보다는 내 몸으로 들어오는 맛있게 남은 인생들을 사시는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며 우리가 남기고 가는 작은 자취와 흔적들이 후손들에게는 중요한 역사가 되는 것이니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모두는 나만의 역사를 알차게 장식해 보자고요. 무엇보다는
맛있게 살아가면서 화이팅!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행복하소서.